어머니, 방금 전액 인출 확인됐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떨렸다. 푸놈펜 중앙경찰서 민원 창구. 내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더듬어 말하던 손이 서류 모서리에 구겨져 붙었다. 통장에 남은 숫자 0이 길게 빈칸을 끌고 갔다. 내가 평생 끓여온 국물의 시간, 가마솥 밑불 같은 날들이 한 줄 알림으로 사라졌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왜 하필 내가였을까? 여러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인생의 밑동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에서야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같은 구덩이에 한 사람이라도 덜 빠지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창구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목에 늘 걸고 다니던 작은 은숟가락 목걸이가 가운데에서 좌우로 흔들렸다. 남편 떠난 뒤 내가 내게 건 유일한 선물. 영애 씨, 보호자 동반 없으세요? 젊은 경찰이 영어와 크메르어 사이로 말을 옮겼다. 나는 한국말로 대답했다. 보호자는 없어요. 제가 제 보호자예요. 말끝이 유리벽에 닿아 눌렸다. 종이 위로 사건 번호, 계좌 번호, 시간대가 인쇄됐다. 새벽 3시 11분, 3시 13분, 3시 16분. 세 번에 나눠 빠져나간 거래 기록. 나는 그 시간이 무슨 소리였는지 안다. 에어컨이 덜컹거리며 꺼지고 개 짖는 소리가 골목을 따라 번지던 순간. 핸드폰이 조용히 떨었고 나는 대답했다. 예, 네, 맞습니다. 맞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문을 동시에 열어젖히는지 그때는 몰랐다. 딸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바쁘면 답 안 해도 된다. 그냥 알려만 놓는다. 엄마 돈이 다 나갔다. 전송 옆에 회색 체크만 떠 있고 파랗게 바뀌지 않았다. 알림이 꺼져 있거나 잠들었거나 아니면 읽고도 모른 채 하거나 사위 준호의 프로필 사진은 사라졌다. 빈원의 잔상이 남아 눈을 찔렀다. 창구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내 대화 중간중간을 훔쳐들었다. 여긴 다 그래요. 태국에서도 라오스에서도 넘어옵니다. 그는 손톱 끝으로 긁힌 플라스틱 의자를 탁탁 두드렸다. 나이 들어 보여도 말끝이 가벼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고해봐야 못 찾습니다. 그는 한 번 더 말했다. 그 말이 진짜인지 내 포기만을 빨리 끌어내려는 진절머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내게 사기 피해 보고서를 작성하라 했다. 전화 내용, 메시지 캡처, 송금 승인 화면, 상대가 보낸 계약서 파일. 나는 폰 화면을 넘겼다. 계약서 PDF의 로고는 반듯했고 담당자 이름은 서체가 깨끗했다. 주소는 노로돔대로 12-. 거기 내가 어제 찾아갔다. 낮인 듯 밤인 듯 희뿌연 더위 아래 철문은 새 페인트 냄새를 풍겼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들린 건 냉장고 모터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문틈으로 흘러나온 아주 미세한 향수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안다. 안녕하세요, 박어머니. 투자하신 분들 다 그 향 좋아하시더라고요. 소피가 처음 내게 보낸 음성 메시지, 그 달콤하고 얇은 한국말. 나는 소피의 목소리를 녹음 파일로 제출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이 번호 일주일마다 버립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 앱을 확대했다. 핀으로 찍힌 사무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도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지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정이 말하곤 했다. 엄마, 여긴 한국 아니야. 모든 걸 2번 확인해야 해. 2번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만 믿었다. 교민 어르신 투자 모임이라는 파란색 말풍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 아래로 슬며시 시계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때는 장식인 줄 알았다. 지금은 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오전 9시 2분. 그 사진을 보낸 시각은 밤 10시 23분.
시간은 사진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나는 사진 바깥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민원 창구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잠시 굳었다. 허벅지 근육이 싸늘하게 굳는 감각은 분식집에서 밤새 튀김을 건져 올리던 시절부터 익숙했다. 그러나 오늘의 굳음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머니, 통역 봉사자 불러드릴까요? 경찰이 물었다. 아니요. 제가 알아듣고 제가 말할게요. 내가 말한 문장 중 가장 힘있는 말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강한 빛이 얼굴을 쳤다.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줄을 바꿔 탔다. 매연 냄새 사이로 구운 옥수수 냄새가 섞였다. 나는 길가 매대에서 옥수수 하나를 샀다. 알갱이를 뜯다 말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집 열쇠를 꺼냈다. 아무데도 맞지 않는 금속의 이빨. 내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기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방 보증금도 저희가 맞출게요. 처음 이곳에 오라고 했던 미정의 목소리는 환했다. 그 화남 위에 내 키를 얹었는데 맞는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미정이었다. 아주 짧게, 아주 건조하게. 엄마, 경찰서에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손님. 삐에. 통화가 끊겼다.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나는 또 한 번 작아졌다. 작아진다는 건 목소리가 아닌 마음의 단위를 줄이는 일이다. 줄이고 줄이다 보면 끝내 지워진다. 오늘 내 잔고처럼. 나는 결심을 세로로 접었다. 접으면 두꺼워지는 종이처럼 얇던 내 결심이 손끝에서 단단해졌다. 나는 경찰서 계단 끝에 섰다. 뒤를 돌아봤다. 유리문 안쪽에서 번호표가 바뀌었다. 214, 215, 216. 내 번호는 끝났다. 다음은 누군가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부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르는 번호가 온다면 받지 마세요. 받았다면 맞습니다 대신 확인해 볼게요라고 말해주세요. 내 오늘을 누군가의 내일에서 막아낼 수 있다면요.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사건 설명서를 더 받았다. 신고로 끝내지 않기로 했다. 찾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내가 잃은 시간의 경로만큼은 지도 위에 그려두려고.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내 손글씨로. 아직 내 손은 떨리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문을 닫을 수는 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열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 내가 어떻게 문을 찾아가는지 보여줄게. 나는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올 듯 짙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흩어졌다. 빛은 마치 실처럼 얇았지만 그 실 한 줄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잔액 0원. 화면 위의 숫자는 조용했지만 귀 안쪽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마저 밀려나 버린 듯 답답했다. 머릿속에서는 그럴 리 없어라는 말이 부서진 레코드처럼 반복되었다. 푸놈펜의 하늘은 이미 흰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먼지와 습기가 섞인 공기가 뺨을 스쳤다. 멀리서 오토바이 경적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노점상 아주머니는 얼음을 담은 비닐컵을 쌓고 있었다. 내 세상만 멈춘 듯 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경찰서에서 나와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는 한국식 간판이 줄지어 있었다. 코리아 식당, 서울마트, 삼천리 미용실. 그 아래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여긴 낯선 돈이 너무 쉽게 오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충고 같기도 훈계 같기도 했다. 나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시장에서는 망고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나는 잠시 멈춰서 가격표를 봤다. 한 봉지에 4천리엘. 한국 돈으로 1,300원쯤. 이젠 그런 계산도 의미가 없었다. 돈이 없으니까. 방문을 열자 딸 미정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 손님이라 통화는 나중에 할게요. 짧은 문장이었다. 걱정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딸의 말투는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해졌을까? 이곳에 온 지 벌써 4개월째였다. 처음엔 모든 게 반짝였다. 하늘은 늘 푸르고 길모퉁이마다 과일이 넘쳤다. 딸은 내게 말했다. 엄마, 여기선 다들 작은 카페나 식당으로 노후를 즐겨요. 투자도 많고 이자도 높아요. 그때는 믿었다. 내게도 그런 삶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침이면 미정 부부는 여행사로 나갔고 나는 하루 종일 혼자였다. 텔레비전에서는 낯선 언어가 흘러나왔고 부엌에는 늘 바나나 냄새가 났다. 처음엔 편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 냄새 속에서 한국의 기름 냄새가 그리워졌다. 사위 준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여기서 가만히 돈만 묵혀두면 손해예요. 교민 투자 모임이 있는데 다들 안정적으로 굴려요. 그가 보여준 건 반듯한 계약서와 인감 도장이 찍힌 문서였다. 요즘 환율이 좋아서 3개월만 굴리면 원금의 20% 붙어요. 나는 그 말이 신기했다. 20%라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하지만 그 말투엔 자신감이 있었다. 미정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원하시면 조금만 해봐요.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분식집을 팔고 평생 모은 예금을 해약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해외 송금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나를 속이는 줄 몰랐다. 나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남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운을 믿는 거야. 방 구석에는 아직도 그날의 영수증이 남아있다. 계좌번호가 깨끗한 숫자열로 인쇄된 종이. 거기엔 내 손끝의 체온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소피라는 이름의 여자가 내 일상에 들어왔다. 박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달 배당금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다.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그녀에게서 보내온 이익 보고서를 열어봤다. 그래프는 꾸준히 올랐다. 주황색 선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다. 역시 세상은 아직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선은 사라졌다. 그래프의 끝에는 데이터 없음이라는 문장만 남아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을 열었다. 거리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나만 멈춰 있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번호가 낯설었다. 박 어머니 맞으시죠? 캄보디아 경찰입니다. 계좌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안으로 계좌번호를 다시 보내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또다시 경찰서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다. 사기꾼들은 피해자 명단을 서로 돌려 쓴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이유를 알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시 속지 않으려는 의지 때문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어제보다 더 늙은 얼굴. 그러나 그 주름 속에 미세하게 남은 생기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커졌다.
미정 부부가 퇴근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밥을 데웠다. 밥 냄새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다. 이젠 밥이라도 내 손으로 챙겨 먹자.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돼? 미정이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딸의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손님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며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엄마, 아까 그 전화 혹시 또 받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니? 미정이 잠시 눈을 피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도 연락 왔어요. 내 숟가락이 밥그릇에 떨어졌다. 딸의 얼굴이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표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냄비 뚜껑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시작되려는 소리였다. 미정의 입술이 떨렸다. 그 사람들이 아빠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여권 번호까지.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방 안 공기가 끈적하게 식어갔다. 냄비에서 김이 사라졌고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이 은빛을 잃었다. 미정아, 그럼 너희도 그 조직이랑 얽힌 거야? 몰랐어요, 엄마. 준호 오빠가 잠깐 투자만 한다더니 그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푸른 하늘 아래로 수많은 전선이 얽혀 있었다. 그 복잡한 선들이 마치 내 인생의 모양 같았다. 그리고 그중 한 가닥이 이제 막 타기 시작한 듯 희미하게 불빛을 냈다. 밤 공기가 눅눅했다. 선풍기 바람이 한 바퀴 돌다 멈췄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가슴은 쉴 새 없이 두드렸다. 미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과 여권 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계속 메아리 쳤다. 나는 식탁 위 영수증을 한 장씩 펼쳤다. 송금 내역, 계약서, 사위가 보낸 첫 문자. 어머니, 투자 계좌가 열렸다는 인사말. 그때는 축하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덫처럼 보였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열대의 냄새와 모기 소리가 뒤엉켰다. 오늘은 모든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조심스레 딸 방문을 두드렸다. 미정아, 자니.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며 나왔다. 앉아. 왜? 아까 말한 그 사람들 자세히 말해줘. 미정은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찾아 내게 건넸다. 들어봐. 화면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재생을 누르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렀다. 준호 씨, 다음 명단에 가족 이름도 넣겠습니다. 먼저 정보를 주셨으니 보상은 더 드립니다. 잠시 정적. 이어서 익숙한 목소리. 가족이라도 돈만 들어오면 상관없습니다. 손끝이 얼었다. 미정아, 이게 뭐니? 나도 방금 알았어. 친구 남편이 관련 일을 도와주는데 거기서 넘어온 거래 녹음이래. 오빠가 진짜 그쪽과 이어져 있었대.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니? 엄마 계좌도 넘겼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투자자인 척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붙었대. 이자 챙기려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귀가 먹먹해졌다. 그동안 사위가 했던 말들이 한 줄씩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족끼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줄 그제야 알았다. 그 파일 경찰에 줬니? 아직은. 엄마가 먼저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잘했다. 이건 집안 다툼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테이블 위 전자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상단에 낯선 회사 이름이 박혀 있었고 대행자란에는 김준호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내 돈이 사위의 이름으로 흘러든 사실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나는 이해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내가 그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보탰고 아이 낳을 때 병원비도 보탰고 취업을 못했을 때 생활비까지 챙겼다.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팔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정은 울었다. 엄마, 나도 속았어.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대로 넘기면 또 당한다. 나는 다시 경찰서에 갈 생각을 굳혔다. 녹음은 증거가 된다. 그 전에 사위를 먼저 만나야 한다. 왜 그랬는지 정말로 짠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밤이 깊자 집안이 고요해졌다. 미정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빈 화면에 회색 옷만 남은 사위의 대화창을 열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6시 강변 카페에서 보자. 나 혼자 나간다. 전송 표시가 떠올랐다. 그 작은 불빛이 심장과 박자를 맞췄다. 나는 가방을 정리했다. 여권, 녹음이 담긴 저장장치, 현금 몇 장. 그것이 전부였다. 내 숨이 길어졌다. 이번에는 내가 묻는다. 대답은 내가 해라. 아침이 밝았다. 천장에 빛이 번졌다. 미정은 뒤척였고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골목에는 오토바이 매연과 빵 굽는 냄새가 섞였다. 오늘의 냄새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어제까지는 피해자였지만 오늘부터는 증인이 된다. 카페 앞 강바람이 끈끈한 열기를 밀어냈다. 자리에 앉아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손끝이 덜 떨렸다. 6시 10분 문이 열렸다. 사위가 들어왔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옅게 따라왔다. 나는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왜 그랬니? 첫 마디부터 낮고 단단하게 물었다. 그는 웃음인지 변명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다 어머니 잘 되라고 한 겁니다. 이익이 나면 우리 모두 편해져요. 잠깐만 믿어주시면. 나는 말을 끊었다. 믿음은 이미 끝났다. 나는 저장 장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여기 내가 한 말이 들어있다. 가족이라도 돈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다. 그는 얼굴을 굳혔다. 장난으로 한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장난은 지우면 끝나지만 기록은 남는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계좌를 건넨 사람이 너라면 이제부터는 경찰과 얘기해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다른 노인이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명단만 줬어요. 돈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복판에서 금속성의 소리가 났다. 변명이라는 얇은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였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가겠다. 너도 와라.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어머니, 제 인생이 망가집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 인생은 이미 무너졌다. 문을 나서자 강 위로 햇빛이 부서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더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늘 밤 나는 모든 파일을 정리해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지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낮게 깔렸다. 전선마다 새가 한 마리씩 앉아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낯선 번호가 깜빡였다. 신고를 취소하면 원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삭제를 눌렀다. 다시 울림.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였다. 오래된 금속문을 긁는 듯한 소리 뒤로 여자의 낮은 말이 흘렀다. 어머니, 내일 정오까지 대답 없으면 기록을 지운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워질 기록이 있다면 그쪽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밤하늘이 더워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고 또렷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였다. 나는 그 바람을 따라 집으로 걸었다. 현관을 여니 방 안 공기가 멈춘 물처럼 고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파일 이름을 날짜로 바꾸고 메모 끝에 이름을 또렷이 적었다. 불은 아직 끄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눅눅했다. 선풍기 소리가 멈추자 방 안이 갑자기 넓어졌다. 밤새 꼬박 앉아 서류를 정리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눈앞에는 사위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정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히 문을 열고 나왔다. 골목은 이미 덥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커피를 파는 노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밀었다. 커피는 달고 쉬었다. 혀끝이 쓴맛을 느꼈다. 달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했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어제 정리한 파일과 녹음이 든 저장 장치를 가방 속에서 꼭 쥐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다. 어제 준호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냥 명단만 줬어요.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접수 창구 앞에 서니 어제 봤던 젊은 경찰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어제 신고하셨죠? 네. 추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는 서류를 받고 내용을 훑었다. 이 녹음이 확실하면 조직 내부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관련됐을 경우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유리창 너머에서 울렸다. 가족이 관련됐을 경우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괜찮아요. 그래도 해야죠. 조서 작성이 끝났을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 경찰은 눈짓으로 받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눌러버렸다. 박 어머니, 안녕하세요. 투자금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익숙한 여자 목소리였다. 소피였다. 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린 여전히 같은 팀이잖아요. 어머니 계좌는 잠시 보류된 상태예요. 절차만 마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섬세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 절차가 뭔데요? 확인용으로 다시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내일 정오까지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경찰이 물었다. 누굽니까? 그 사람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 녹음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목소리는 절대 잊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자 태양이 이미 머리 위로 올라 있었다. 시멘트 길이 뜨겁게 달궈져 신발 밑창이 끈적였다. 나는 도로변 버스 정류장 그늘에 앉았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박 어머니, 혹시 저 기억하시죠? 고개를 돌리자 여행사 직원 하나가 서 있었다. 미정의 회사 동료라고 했던 남자였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미정 씨가 걱정돼서요. 요즘 준호 씨가 자꾸 어디 다니시길래 어디 다닌다고요? 모르겠어요. 밤마다 이상한 차를 타고 나가요. 현지 교민들이랑 만난다던데 다들 수상하다고 해요. 그는 급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다. 어머니, 혹시라도 그분이 무슨 서류나 도장을 부탁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황급히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멍해졌다. 준호가 또 움직이고 있었다. 경찰 신고를 눈치챈 걸까? 문 앞에 다다르자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현관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봉투 안에는 A 사용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어머니, 더 이상 경찰에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 모두 편해집니다. 끝에는 낯익은 서명이 있었다. 김준호. 손이 떨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가 직접 쓴 글씨였다. 글씨는 얇고 예전보다 더 삐뚤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글씨부터 흔들린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미정이 현관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이 쓴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종이를 내밀었다. 미정은 한참을 읽고는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지. 안 그럼 평생 저 사람들 손에 끌려다닌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소피가 아니었다. 박순희 씨 맞습니까? 저희는 캄보디아 금융감시국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불법 해외 송금에 사용됐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번엔 정말 경찰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기꾼인가? 확인하려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본청으로. 통화가 끝나자마자 문자가 도착했다. 출입 허가번호 713. 나는 종이에 그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봤다. 진짜인지 또 다른 덫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일 끝까지 가보자.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오래된 벽지가 미세하게 떨렸다. 전기불이 깜빡였다. 새벽 3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여권, 파일, 녹음기, 그리고 손끝에 남은 결심. 그때 창밖에서 짧은 경적 소리가 났다. 커튼을 젖히자 골목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차 안의 그림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내 얼굴이 잠깐 그 불빛에 비쳤다. 나는 커튼을 닫았다. 손등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푸놈펜의 새벽은 늘 더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싸늘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아마 누군가는 사라질 것이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오토바이 소리가 간헐적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 낮게 깔린 엔진 소리가 들렸다. 같은 차가 골목을 천천히 왕복하는 듯 했다. 눈을 감고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다시 멈췄다. 그 순간 휴대전화 불빛이 번쩍였다.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어머니, 내일 오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되돌아간다고 해도 잃은 건 이미 내 몫이 아니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에는 낮의 햇빛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보였다. 그래, 오라고 해. 내일이면 끝이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몸을 돌렸다. 그때 문틈 아래로 한 줄기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그때 문틈 아래로 한 줄기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누군가 복도 끝을 지나갔다. 조용한 발소리. 미정이었다. 딸이 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엄마 가지 마요. 아주 낮은 속삭임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내일 반드시 끝을 보자.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내 이름을 팔아먹었는지 확인하리라.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었다. 시계는 5시 반을 가리켰다.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거리의 가로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골목에는 검은 승용차가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차를 바라봤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동도 꺼져 있었다. 하지만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휴대전화 불빛이 보였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지금은 멈추면 안 됐다. 버스를 타고 금융감시국 본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오토바이와 트럭이 뒤섞여 달렸다. 도심이 가까워질수록 빌딩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얼굴이 분주해졌다. 내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기관 건물은 예상보다 컸다. 철문 앞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서 있었다. 박순희 씨 맞습니까? 네. 출입 허가 번호는요? 713. 그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회색 벽, 긴 복도, 냉기 어린 공기. 회의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중년의 통역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짙은 색 양복을 입은 조사관이었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내부 명단을 추적 중입니다. 명단이요? 네. 캄보디아 내 교민 대상 불법 송금 리스트입니다. 그중 일부가 한국으로도 흘러갔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그 안에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중 몇 개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맨 아래에 김준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낯선 한 줄이 더 있었다. 박미정. 내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조사관이 눈썹을 찌푸렸다. 따님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하지만 딸은 피해자예요. 저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그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실제 계좌와 연결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정 씨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이 오갔습니다. 총액은 약 2억 리엘. 한화로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딸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명세서를 출력해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자리를 비웠다. 회의실 안에는 통역관과 나만 남았다. 통역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님께 이런 일 말씀드릴 건가요? 아직은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때 복도 쪽에서 누군가 급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사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박순희 씨. 조사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귀하의 신고 내용과 관련해 내부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삭제요? 네. 본청 서버가 외부에서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자료도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조명등이 깜빡였다. 화면이 꺼졌다. 통역관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럼 제 신고도 이미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검은 차량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조사관이 무전기를 들었다. 본관 폐쇄, 외부 출입 차단하라. 나는 의자에 손을 짚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지금 이 안에도 그들이 있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가방을 가리켰다. 증거 자료 갖고 계시죠? 그건 꼭 지켜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역관이 내 손을 잡았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지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 문으로 달렸다. 복도 끝이 길고 어두웠다.
천장에서 비상등 불빛이 깜빡였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준호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렸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다 끝장나요. 내가 여기엔 왜 있어? 나도 조사받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그쪽에서 움직였어요. 그쪽이라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연기 냄새가 났다.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나는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준호가 손을 뻗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하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이제 널 못 믿어. 그 말과 함께 복도 끝 비상문을 열었다.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계단 아래로 빛이 번쩍였다. 사람들의 소리, 발자국, 사이렌이 뒤섞였다. 나는 정신없이 달렸다.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눈을 찔렀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낯선 남자였다. 그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향해 렌즈가 반짝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 아침 모든 것이 불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버스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가방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속에는 내 인생이, 내 이름이, 그리고 진실이 들어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났다. 건물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테러다. 라고 외쳤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벽에 몸을 붙였다. 바람 속에서 불길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멀리 도심 빌딩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걸음을 옮겼다. 이 싸움은 이제 진실을 넘어서 생존의 싸움이 되어 있었다. 거리의 공기가 매캐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었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다. 나는 인파를 피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벽은 습기로 젖어 있었고 벽돌 틈에서 물방울이 흘렀다. 손에 쥔 가방이 묵직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녹음기, 명단, 서류. 그것만은 빼앗기면 안 됐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었고 멀지도 않았다. 나는 골목 끝으로 달렸다. 마침 문이 반쯤 열린 창고가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 숨을 죽였다. 바깥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멈췄다. 박 어머니. 낯익은 남자 목소리였다. 준호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숨으시면 더 위험해요. 경찰도 못 믿어요. 그의 말에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말했다. 그 돈, 그 계좌 전부 당신 이름이잖아. 저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 저도 속였어요. 거짓말 마. 내가 처음 그 계약서 들고 왔을 때부터 알았잖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머니, 제발 나가요.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죽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조금 열었다. 밖에는 햇빛이 번져 있었고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피로에 젖어 있었다. 딸은 알고 있었니? 아니요. 미정이는 몰라요. 진짜로 몰랐어요. 그럼 왜 그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 그쪽에서 시켰어요. 가족 명의로 돌려야 덜 의심받는다고.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손을 뻗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어요.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 자료는 경찰에 줄 거야. 경찰. 그가 피식 웃었다. 어머니, 그 경찰 중 일부가 그 조직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본청 서버가 해킹당한 겁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절망이 있었다. 그럼 넌 왜 아직 살아있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낯선 문장이 떠 있었다. 김준호. 협조자. 감시 중. 이게 뭐야? 그쪽 내부 명단이에요. 나도 이미 제거 대상이에요. 그때 창고 바깥에서 타이어 끼익 소리가 났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내렸다. 늦었어요.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도망가요. 우리는 뒷문으로 뛰었다. 창고 뒤편은 좁은 하수로로 이어져 있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냄새는 역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총성이 들렸다. 금속 벽을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준호가 나를 감싸 안았다. 빨리요. 우리는 골목 끝에서 버려진 트럭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다가왔다가 멈췄다. 남자 둘이 서로 짧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로 갔을 리 없는데. 그래도 뒤져. 그들이 자리를 옮기자 준호가 낮게 속삭였다. 이대로는 못 버텨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요. 거기면 안전해요. 믿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 방법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에 묻은 피를 훔쳤다. 왼팔이 긁혀 있었다. 총알 파편이었다. 괜찮아. 괜찮아요. 가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골목을 빠져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소방차가 물을 뿌렸고 방송국 카메라가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벽에 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금융감시국 화재 내부 연루 의혹.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미정의 이름이 떴다. 엄마 뉴스 봤어요. 거기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 제발 어디에요?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말해요. 미정아, 울지 마. 괜찮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연락할게. 통화를 끊자 준호가 물었다. 딸이에요. 그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 애도 명단에 있어요.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세상이 기울어졌다.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쪽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가족이면 다 똑같아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그럼 이제 그쪽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끝을 낼 거야. 내 손으로.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붉은 노을이 도시 위로 번졌다. 강물은 피처럼 붉게 빛났다. 나는 가방의 지퍼를 만지작거렸다. 안에 서류가 사각거렸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췄다. 오늘 밤 나는 기록을 복제해 세 군데에 나눠둘 것이다. 하나는 신문사, 하나는 한인회, 하나는 외국인 도움센터. 그리고 내일 누가 먼저 연락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다. 숨이 길어졌다.
두려움이 목 뒤에서 식었다. 살아남는 쪽이 진실을 말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산다. 나는 오래된 공중전화가 있는 시장 골목을 떠올렸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부스였다. 현금으로 충전한 카드로 전화를 걸면 추적이 늦어진다. 나는 거기로 갈 것이다. 먼저 신문사 사회부 메일로 요약본을 보내고 동시에 한인회 게시판에 녹취 일부를 올릴 것이다. 시간차를 두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이 산다. 혹시를 대비해 영상도 남겨야 한다. 나는 휴대전화의 전면 카메라를 켰다. 내 얼굴이 화면에 떴다. 주름마다 긴 하루가 앉아 있었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내 이름은 박순이다. 오늘 나는 내 돈과 이름을 되찾으러 간다. 누구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내 가방을 먼저 찾아달라. 거기엔 이 나라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그리고 내 딸은 죄가 없다. 그녀의 이름을 건드리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심장이 가라앉았다. 나는 녹화를 저장하고 파일을 두 벌로 나눠 암호를 걸었다. 그 숫자는 평생 잊지 않았다. 강바람이 불었다. 노을이 천천히 꺼졌다. 도시는 어둠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그림자들 사이로 걸었다. 천천히. 오늘 밤은 길 것이고 내일 아침은 더 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걸을 것이다. 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습기와 매연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나는 시장 골목에 불 꺼진 구간을 조심스레 지나갔다. 가방 끈이 손바닥에 파였다. 그 안에는 내 인생과 가족 그리고 진실이 들어있었다. 놓치면 끝이었다. 공중전화 부스는 여전히 녹슨 문으로 버티고 있었다. 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울렸다. 유리에는 낡은 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송금, 환전, 안전보장. 문구가 나를 비웃는 듯 했다. 나는 동전 카드를 꺼내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길게 울렸다. 사회부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송금 사건이에요. 이름은 익명으로 해주세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스 유리에 그림자가 번졌다. 누군가 가까이 서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박 어머니. 낮고 마른 목소리.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검은 봉투를 내밀었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도장에는 김준호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마지막 경고라고 적혀 있었다. 남자는 곧장 돌아섰다. 발소리가 물기 묻은 바닥을 스쳤다. 봉투 안에는 서류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미정과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뒤 간판이 눈에 박혔다. 소피 트레이딩. 손끝이 떨렸다. 서류에는 대표 박미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도장도 서명도 확실했다. 나는 입을 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휴대전화가 떨렸다. 미정이었다. 엄마 어디에요? 나 지금 무서워요. 소피라는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서 원본 내놓으래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 그 회사 알아? 너 서류에 도장 찍었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정이 울먹였다. 부탁이라 해서 그냥 서명했어. 내용은 제대로 못 봤어. 믿어도 돼. 내 질문이 목구멍에 걸렸다.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속는 건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는 비공개였다. 차분한 여자 목소리. 박순희 씨. 당신 돈은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한 명단에도 당신 가족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요. 여자는 짧게 웃었다. 확인해 보세요. 박미정.
우리는 그가 먼저 배신했다고 들었습니다. 통화가 뚝 끊겼다. 바람이 불어와 부스 문이 덜컥 흔들렸다.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졌다.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미정의 어깨가 준호의 팔에 기대 있었다. 두 사람의 웃음은 밝았지만 내 눈에는 구멍처럼 보였다. 그 웃음 뒤에서 내 계좌가 비워졌다. 내 이름이 팔렸다. 내 노후가 잘렸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도망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확인한다. 믿음이 아니라 증거로 말한다. 서류는 복제해서 세 군데로 보낸다. 신문사, 한인회, 도움센터. 하나가 막혀도 둘이 남는다. 그리고 오늘 밤 녹취 일부를 공개한다. 대가가 오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메일을 열어 파일을 올렸다. 전송 막대가 느리게 차올랐다. 그때 또 다른 메일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그녀가 먼저 배신했습니다. 첨부에는 압축 파일이 달려 있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전송 막대가 끝에 닿았다. 딸깍 소리처럼 완료 표시가 떴다. 압축을 풀자 녹음 3개와 사진 여러 장이 나타났다. 첫 번째 녹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낮게 대화하고 있었다. 명단은 내일 밤에 넘긴다. 대가가 들어오면 바로 나눈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가급적 장모님 쪽을 먼저 정리합시다. 세 번째에서는 여자의 속삭임이 들렸다. 오늘까지만 내 이름을 써요. 그 뒤로는 바꿔요. 박미정으로.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골목의 무릉덩이에 네온 사인이 찢겨 박혔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검은 우산, 어두운 셔츠. 낯선 남자는 내 앞에 봉투를 하나 더 내려놓았다. 전달 끝. 그는 곧장 뒤돌아섰다. 두 번째 봉투에는 계좌 추적표가 있었다. 송금 고객 박영희. 수취인 소피 트레이딩. 재송금 박미정. 마지막 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눈앞이 흔들렸다. 현실이거나 누군가의 함정이거나 어느 쪽이든 도망쳐선 안 됐다. 나는 사진과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찍었다. 내 이름은 박영희다. 이 기록이 사라지면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것이다. 내 딸은 죄가 없다면 곧 진실로 밝혀질 것이다. 죄가 있다면 그 또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피해자다. 그리고 증인이다. 영상 저장이 끝나자 배터리 경고가 떴다. 부스 밖으로 나가자 비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걸었다. 강 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멀리서 사이렌이 다시 울었다. 오늘 밤은 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간다. 누가 덫을 놓았는지, 누가 도망쳤는지, 누가 내 이름을 훔쳤는지 밝힐 것이다. 그리고 내일 모두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나는 한인회 사무실로 향했다.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두어야 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게시판에는 공지문만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틈에 봉투를 밀어 넣었다. 복제한 서류 일부와 메모 한 장.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부터 연락오 적었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미정이었다. 엄마, 집에 경찰이 왔어. 어디냐고 물어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절대 문을 열지 마. 곧 연락할게. 통화를 끊자 위치 공유 요청이 떴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거절을 눌렀다. 비가 잠시 잦아들었다. 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었다. 발끝이 떨렸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흔들렸다. 휴대전화를 든 누군가가 내 쪽을 찍고 있었다. 렌즈가 번쩍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응시했다. 찍어라. 오늘은 내가 숨지 않는다.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다시 걸었다. 내일 정오 나는 약속 장소로 간다. 소피가 지정한 다리 아래. 그들이 나오지 않아도 나는 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가방을 열 것이다. 누구도 모르는 이름들을 모두 세상에 꺼내놓을 것이다. 강물은 탁했고 하늘은 낮게 깔렸다. 그러나 내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아간다. 새벽은 고요했다. 비는 멎었지만 바닥은 젖어 있었다. 나는 다리로 걸었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멀리 트럭 소리가 낮게 울렸다. 가방끈이 어깨를 눌렀다. 안에는 서류와 녹취와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내 목소리도 있었다. 마지막 기록이었다. 다리 밑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선글라스를 벗자 얇은 미소가 드러났다. 소피였다. 그녀는 손짓했다. 박 어머니 오셨네요. 나는 멈춰 섰다. 당신이 직접 나올 줄은 몰랐어. 그녀가 웃었다. 당신이 너무 시끄러웠죠. 언론도 경찰도 한인회도 전부 당신 이야기였어요. 나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왜 내 딸 이름을 썼지?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먼저 제안한 건 따님이에요. 계좌와 명의를 바꾸자고 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여권 사본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도장은 선명했고 서명은 또렷했다. 대표 박미정이라는 글자가 정면을 찔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믿지 말자. 눈이 증언하는 것과 마음이 버티는 것 사이에서 숨이 꼬였다. 그래서 불렀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내야죠. 당신이 가진 걸 내놔요. 나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이걸 원해. 그녀가 미소를 거뒀다. 거래합시다. 당신이 넘기면 따님은 산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그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야.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유감이네요. 그때 발소리가 등 뒤에서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돌아섰다. 미정이었다. 엄마, 오지 말랬지.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저 사람 말 믿지 마. 나는 묻고 싶었다. 그러나 먼저 소피가 웃었다. 혈육은 닮네요. 거짓말할 때 눈이 똑같아요. 미정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이용했잖아. 계약서도 계좌도 전부 당신이 꾸몄지. 증거 있어요. 소피가 비꼬듯 물었다. 있어. 미정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 목소리 그대로야. 어젯밤 통화도 들어있어. 소피의 미소가 굳었다. 그걸 어디서 받았죠? 준호가 남겼어. 나는 숨을 삼켰다. 준호.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그가 죽었어. 하지만 파일을 내게 보냈어. 당신들과 거래한 기록이야. 순간 바람이 휘몰아쳤다. 다리 아래 물결이 사납게 흔들렸다. 소피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건 조작이야. 그리고 너희도 공범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정면을 응시했다. 그래, 나도 공범이었지. 믿었고 속았고 눈을 돌렸으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니야. 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바람에 종이가 떨렸다. 복사본은 이미 신문사와 대사관과 한인회에 갔어. 소피가 이를 악물었다. 당신 이 나라 못 떠나요. 나는 짧게 답했다. 진실은 남지.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금속이 번쩍였다. 칼이었다. 미정이 내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팔에 얕은 상처가 났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던져 칼을 멀리 밀어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다. 소피가 뒤로 물러서다 난간에 닿았다. 눈이 흔들렸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가 외쳤다. 그 외침이 물소리에 씻겼다. 그 순간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난간 곁에 스쳤다. 소피가 균형을 잃고 휘청였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물결이 크게 튀었다. 공기가 텅 빈 소리를 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정이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피. 괜찮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상처는 얕았다. 손끝에 피가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다. 경찰차가 다리 아래로 진입했다. 두 사람이 뛰어왔다. 신고자 박순희 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습니까? 내가 물었다. 확보했습니다. 한 명은 구조팀이 수색 중입니다. 그가 답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한 줄 내려왔다. 이제 됐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살아. 다른 누구 이름도 아닌 내 이름으로. 그녀가 울음을 삼켰다.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나는 가방을 열어 마지막 한 장을 꺼냈다. 박순희 계좌 해지 완료. 작고 담백한 문장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가 하늘로 떠올랐다. 빗속에서 흰면이 반짝였다. 강물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푸놈펜의 아침이 밝아왔다. 나는 내 이름을 속으로 또렷이 불렀다. 오늘 나는 되찾았다. 그 이름으로 다시 걷는다. 그 이름으로 다시 숨쉰다. 그 이름으로 다시 산다. 경찰이 내 신분을 다시 확인했다. 나는 여권을 내밀었다. 서류 가방은 증거 봉투로 옮겨졌다. 미정은 내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조사관이 메모를 건넸다. 오늘 오후에 진술을 받겠습니다. 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가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다. 다리 위로 아침 차량이 줄을 이었다. 경적 소리가 짧게 튀었다. 강바람이 젖은 냄새를 몰고 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떠올라야 할 얼굴들이 떠올랐다. 남편, 손주들, 그리고 준호. 그는 잘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언가를 남겼다. 사실을 남겼다. 미정이 낮게 말했다. 엄마, 나 경찰서에 가서 전부 말할게. 내가 뭘 했고 뭘 몰랐는지 하나도 숨기지 않을게. 그래라. 숨김은 또 다른 거짓이 된다. 경찰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다. 수색팀이 무언가를 보고하는 소리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제부터의 일들은 기관과 기록과 법으로 흘러갈 것이다. 내 할 일은 멈추지 않는 증언뿐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다. 낮고 감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기록을 지키세요. 당신의 이름처럼요. 통화는 곧 끊겼다. 나는 미정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들었지? 지키자. 우리는 다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물방울이 발 뒤꿈치에 튀었다.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대신 도시의 일상이 되돌아왔다. 작은 상점이 문을 열었고 빵 굽는 냄새가 퍼졌다.
나는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했다. 밤을 새우고 싸우고 울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을 사 먹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속에서 나도 천천히 식었다. 미정은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쌌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은 늘 낯설고 두렵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작을 배웠다. 국물의 소금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기침을 한 번 했다.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태양이 한 뼘 더 올라왔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걸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